상상해 보십시오. 고요하게 잠긴 밤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 희미한 속삭임, 몸을 뒤척이는 작은 소리들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부모, 형제자매, 하인들, 심지어 숙박비를 지불하고 머무는 낯선 여행자까지 모두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잉글랜드에서 이러한 풍경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권력은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1200년대 잉글랜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개인 공간에 대한 가치관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집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개인 침실, 닫을 수 있는 문, 조용한 구석. 그러나 중세, 특히 평민들에게 집은 대부분 하나의 방에 불과했으며 일상의 모든 활동이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습니다. 농촌의 집들은 주로 작은 목조 건축물이었으며 와틀 앤 도브, 와털 앤 디에유비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골격에 가는 가지를 엮고 그 위에 진흙, 점토, 집, 가축의 분뇨를 섞은 것을 발라 벽을 형성합니다. 지붕은 지피나 풀로 덮였으며 어느 정도의 보온성을 가지면서도 바람과 연기가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굴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의 화로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천천히 상승하여 지붕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실내 공간은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낮에는 요리, 작업, 식사,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방 중앙에는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 난방과 동시에 조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솥은 위에서 매달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소박한 긴 의자와 스툴이 놓여 있었습니다. 농기구, 바구니, 직기 등이 곳곳에 놓여 있어 하루의 근면한 삶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불빛이 점차 약해지면 그 공간은 조용히 침실로 변합니다. 제대로 된 침대는 거의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팔리아스라 불리는 간단한 집 매트리스가 사용되었으며 그 안에는 집, 건초, 잎 등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말아두었다가 밤이 되면 바닥에 펼쳐 가족 모두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갈대가 깔려 있어 땅의 단단함을 완화하고 습기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 찌꺼기, 먼지,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까지 쌓이게 됩니다.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 위에 새로운 층을 덧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대 기준으로 보면 점점 비위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면 공간에서는 혼잡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붙어 자고 형제자매는 같은 담요를 나눠 썼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자는 것은 단순히 공간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추위를 견디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체온을 나누는 것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보다 부유한 가정이나 영지에서는 그레이트 홀이라 불리는 대형 홀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손님을 맞이하며 가족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하인들은 난로 근처 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망토를 몸에 두르고 쉬었습니다. 숙소를 찾는 여행자가 방문했을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은 당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문화에서 침대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공간의 제약과 침구의 높은 비용 때문에 손님, 하인, 지인들이 함께 잠을 자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2층에 솔라라 불리는 작은 개인 공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그 가족이 아래층의 소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조차도 현대적 의미의 완전한 프라이버시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 생활 속에서의 상대적인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중세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하인들은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식사를 나르고 꺼져가는 화로의 불을 다시 살리고 의복을 돌보며 각종 잡무를 처리했습니다. 방문객 또한 같은 공간에서 그대로 맞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감각이나
완전한 고독이라는 것은 당시 잉글랜드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거의 무관한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찾아와도 집안은 결코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소리가 존재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지피 몸 아래에서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 조용한 대화, 낮은 숨소리, 마른 기침, 그리고 벽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 불이 약해지면 어둠은 곧바로 퍼져나갔습니다. 촛불은 값비쌌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누워 혹은 어떻게든 몸을 누이려 했으며 같은 방 안에서 공기와 체온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밀집된 생활은 불편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계의 자연스러운 모습, 비시간의 흐름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이 중세 잉글랜드를 떠올릴 때 흔히 비위생적이고 온갖 것이 악취를 풍기며 혼란스러운 장소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위생 기준은 현대와 달랐지만 중세 사람들은 결코 청결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과 몸단장을 하는 가치 또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결코 희귀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강과 개울, 그리고 마을의 우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다만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료가 필요했고 장작과 노동력은 귀중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신 목욕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다 간단한 습관이 유지되었습니다. 우아침에 작은 대야로 손과 얼굴을 씻거나 식사 전에 손을 정결히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는 하인이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져와 식사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음식이 손으로 직접 먹어졌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비누도 이미 존재했지만 아직 거칠고 조잡한 형태였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나무재나 점토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섞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누는 피부에 부드럽지는 않았고 때로는 자극을 주기도 했지만 기름과 오염을 제거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설령 비누가 없더라도 물 자체가 몸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욕은 보통 나무로 만든 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데운 물을 담은 통을 사용하는 정도의 소박한 방식이었습니다. 물을 준비하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차례로 같은 욕조를 사용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감각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한된 자원 속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몇몇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도 존재하여 사람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보다 꼼꼼하게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는 질병에 대한 우려와 도덕관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시설들은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의복 또한 위생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옷보다 피부에 직접 닿는 리넨 속옷을 더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이러한 의류는 땀과 피지를 흡수하여 몸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탁은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옷은 나무통에 물과 비누를 넣어 세탁한 뒤 돌이나 판 위에 두드려 때를 제거했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햇빛과 바람 속에 널어 말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머리 손질 또한 소홀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나 뼈로 만든 작은 빗으로 매일 머리를 빗으며 먼지와 이 모든 계층에서 흔했던 문제의 일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리 덕분에 어느 정도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공간 자체에서도 청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갈대나 깔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되었으며 때로는 라벤더나 민트 같은 허브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은은한 향기를 더하려는 시도는 물자가 부족한 생활 속에서의 소박한 세련됨이었습니다. 귀족 계층의 넓은 저택이라 할지라도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조용하면서도 끊임없는 과제였습니다. 개나 닭과 같은 동물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내로 들어와 밖에서 진흙을 들여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벽과 천장에 서서히 달라붙어 검은 그을음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가게 기록을 보면 그들이 생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닥을 쓸고 침구를 햇볕에 말리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배설물의 처리였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전용 화장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밤에는 간단한 항아리 요강을 사용한 뒤 아침이 되면 밖에 버렸습니다. 낮에는 생활 공간에서 떨어진 곳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석조 성인화보다 큰 건축물에서는 원시적이지만 배설 시설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벽 밖으로 돌출된 작은 공간에서 배설물이 수직 통로를 따라 아래의 구덩이나 해자로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설비는 생활을 질서 있게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있던 중세 사람들은 외모와 예절을 중시했습니다. 깨끗한 손, 단정한 옷차림, 잘 정돈된 머리옷, 이것들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교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서로부터 잠들며 같은 공간에서 숨을 나누는 세계에서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현대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개방된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개인실이나 개인 공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과 같은 개념은 문화적 틀 속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공유되었습니다. 식사도, 노동도, 그리고 수면까지도. 소박한 농촌의 집에서는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부모와 자녀, 때로는 연장자 친족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대화와 논쟁, 웃음소리 등 모든 소리가 하나의 공간에 퍼졌으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주거 구조가 더 크고 조직적이었지만 공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중심은 대홀 그레이더라이였으며 그곳에는 식사를 위한 긴 테이블, 벽을 따라 놓인 의자들, 그리고 항상 타오르는 큰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활기가 넘쳐 하인들이 음식을 나르고 장인들이 도구를 수리하며 가족들이 일과 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였습니다. 손님과 여행자 역시 이곳에서 맞이되었습니다. 환대는 도덕적 의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대홀은 많은 사람들의 침실로 바뀌었습니다. 간소한 깔개가 벽가나 난로 근처에 펼쳐지고 하인들은 망토를 두르거나 집매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많은 하인을 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이 밤마다 종종 과밀 상태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영주와 그 가족 역시 이러한 공유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약간의 분리를 제공하는 건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만 그것이 솔라라 불리는 방으로 보통 대홀 위층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직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아래층의 소란에 비해 한층 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이 방은 일반적으로 더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튼튼한 목재 침대에는 끈이 엮여 있었고 집 대신 깃털 매트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담요나 모피가 사용되었고 창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덧문이나 기름칠한 천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느질, 기도, 아이 돌보기와 같은 조용함이 필요한 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귀중품을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조차도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격리가 아니라 공동생활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온화한 정적에 불과했습니다. 솔라와 같이 겉보기에는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불을 돌보고 식사를 나르며 의복을 세탁하고 일상의 여러 잡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나 손님이 이곳에 초대되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방은 어디까지나 전체 생활의 일부였으며 모든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세와 현대의 프라이버시 개념 사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신체와 일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 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행위들이 공유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일, 목욕, 휴식과 같은 행위는 특히 가족이나 하인들 사이에서 엄격히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계층에서조차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숙박할 경우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주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초대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에는 왕과 귀족, 여행자들이 하나의 침대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값비싼 가구였던 침대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환대와 신뢰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개인 공간의 개념은 당시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엄격한 계층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장원 내에서 각 개인은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토지영주는 토지와 권력을 관리하고 하인들은 노동을 담당하며 모두가 협력하여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물리적 근접성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건축이 발전하고 주거 공간이 점차 넓어지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용도별로 구분된 방이 늘어나고 침실 역시 점차 공유 공간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삶은 언제나 타인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긴 밤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가족과 하인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지붕 아래 머무는 낯선 이들과 함께 숨소리,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점차 사그라드는 불빛의 희미한 빛조, 이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 밤의 고요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존 자체가 나눔과 협력에 의존하던 세계에서 프라이버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드문 사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관의 문턱을 넘는 순간, 아직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머리 위에서 오물이 담긴 통이 갑자기 뒤집히며 눈앞으로 튀어오르고 아슬아슬하게 몸에 쏟아질 뻔합니다. 이러한 장면이야말로 16세기 런던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에 넘친 도시였으며 그곳에서는 매일의 생존이 어떤 허구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가혹한 현실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 거리의 공기를 진정으로 느끼고 그 골목을 걷기 위해서는 화려한 성이나 우아한 귀족과 같은 낭만적인 이미지를 한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 초에는 인구가 약 5만 명에 불과했지만 세기 말에는 20만 명을 넘어 제한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숨이 막힐 듯한 밀집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튜더 양식의 목조 가옥은 돌출 구조로 지어져 위층이 아래층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이러한 기울어진 건물들이 거의 맞닿을듯이 가까이 서 있어 햇빛을 가리고 거리를 축축하고 어두운 회랑과 같은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진흙이 완전히 마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밑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위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하수도 대신 거리 중앙에는 노출된 배수로가 있었고 빗물과 썩어가는 쓰레기, 도축장의 폐기물, 심지어 인간의 배설물까지도 천천히 흘러가며 결국 강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악취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뒤덮는 보이지 않는 힘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장작 연기, 제빵소에서 퍼지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강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도시는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홍수는 현대인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엔진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신 쇠바퀴가 돌길 위를 긁는 소리, 수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리고 행상인들의 날카로운 외침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굴, 따뜻한 양고기, 직물, 혹은 달콤하게 익은 체리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란의 미로 속에서 사회 계층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에 의한 사치 규제는 의복에까지 적용되었고 그 차이는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수입된 양모나 벨벳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으며
견습생이나 노동자는 거친 리넨이나 단순한 가죽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민의 하루는 새벽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광과 교회의 종소리에 의해 규율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거친 빵과 묽은 맥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신 것은 기호 때문이 아니라 물이 오염되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소한 식사 이후 노동이 시작되었고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장인, 대장장이, 재단사들은 열린 작업장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여성들 또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가정을 관리하고 실을 잡고 양조를 담당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린 나이부터 어른처럼 일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경우 7세 무렵에 도제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이 도시의 진정한 중심은 지상이 아니라 강 위에 있었습니다. 런던 브리지는 유일한 다리였지만 그 위에는 집과 상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수로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운송과 교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도시 전체를 지탱하는 혈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강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척의 작은 배, 웨리웨리라 불리는 배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뱃사공들은 거칠고 소란스러운 기지를 지니고 있었고 노를 저으며 서로 고함을 지르며 도시의 소음에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선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런던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위험으로 가득했고 전염병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해가 지더라도 사람들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락을 갈망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템스 강을 건너 남쪽의 사우스워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당국의 엄격한 통제 밖에 있는 공간으로 혼돈과 자유,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매음굴, 시끄러운 선술집, 대규모 투기장이 밀집해 있었으며 활기차면서도 위험한 오락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이른바 피의 구경거리라 불리는 오락이었습니다. 파리스 가든과 같은 원형 목조 투기장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부터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곰몰이와 황소몰이를 구경했습니다. 그 광경은 잔혹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한 마리의 큰 짐승이 중앙 기둥에 사슬로 묶여있고 사나운 마스티프 개들이 차례로 달려들었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짐승의 포효, 미친 듯한 개들의 짖음, 그리고 내기에 열광하는 군중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죽음과 폭력에 익숙했던 사회에서 그것은 매우 흔한 오락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오락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의 흐름도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상업 연극의 탄생입니다. 16세기 말에는 더 시어터, The Theater, 더 커튼, The Curtain, 그리고 특히 글로브 극장, 글로비 디아트과 같은 공연장이 등장하며 런던의 오락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크리스토퍼 말로와 같은 극작가들이 시대의 중심 인물이 되었지만 당시의 공연 관람 경험은 현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연은 낮 시간에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 1페니만으로 노동자 계층의 관객들은 무대 앞에 서서 비나 햇빛을 그대로 맞으며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외치며 때로는 배우들에게 직접 반응했습니다.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식이나 굴껍데기를 무대 위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소매치기들이 숨어 혼란을 틈타 도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유한 관객들은 지붕이 있는 상층 좌석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생하고 소란스러우며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찬 극도로 몰입적인 경험이었으며 현대의 조용한 극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선술집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민요를 부르며 도박을 즐겼습니다. 주사위와 카드놀이는 종종 술에 취한 싸움으로 번졌고 그것은 불빛 없는 어두운 거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체적인 오락 또한 거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궁술 훈련은 의무로 여겨졌으며 성 밖의 공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또한 튜더 시대의 축구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규칙이 있는 스포츠라기보다 거의 난투극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돼지 방광으로 만든 공을 차지하기 위해 뒤엉켰고 명확한 규칙도 제한도 없이 오직 폭력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골절이나 사망조차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런던 시민들은 온 힘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지칠 때까지 일하고 그만큼 강렬하게 즐기기도 했습니다. 선술집, 극장, 투기장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격변하는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세기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1530년대엔 불린과의 결혼을 위해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변화가 아니라 런던의 모습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도원들은 한때 도시에서 가장 넓고 부유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해산으로 인해 왕은 그 재산 여금, 납, 성유 물려을 몰수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종교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고 그 토지는 왕의 측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던은 단순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음과 악취,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삶의 리듬 속에서 역사는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토지의 몰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토지를 둘러싼 열기가 확산되며 런던의 도시 구조 자체를 뒤틀었고 끊임없이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종교적 변화는 일반 시민들에게 수십 년에 걸친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신앙과 권력이 밀접하게 결합된 사회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단 하나의 기도에 의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신념은 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고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절정에 달한 것은 1550년대 메리 1세의 통치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그녀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로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타는 연기와 살이 타는 냄새가 런던 거리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약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가장 대규모의 처형은 스미스필드라는 옛 가축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웃이 불에 타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고 공포와 의심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중심에는 런던 탑 타워 오브 런던이 있었습니다. 위험과 공포를 동시에 지닌 이곳에는 권력과 처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앤 불린과 캐서린 하워드라는 두 왕비가 처형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권력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드물게나마 결속의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1588년 여름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아래 런던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스페인 무적함대 스파니시 알마다가 잉글랜드 침공과 프로테스탄트 여왕의 타도를 목표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즉각 전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민병대가 소집되고 거리는 봉쇄되었으며 사람들은 치열한 포위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함대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포격뿐만 아니라 거센 폭풍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환희가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횃불이 타올랐고 교회의 종이 울려 퍼졌으며 런던은 전례 없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승리는 여왕의 전설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격변과 군사적 승리의 이면에서 가장 지속적인 위협은 여전히 전염병이었습니다. 패스트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1563년과 1593년에는 인구가 밀집된 이 도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시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장은 폐쇄되었고 부유한 계층은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에 남겨져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소리가 고요해진 거리 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박해, 처형, 침략의 위협, 그리고 반복되는 전염병을 거치며 16세기 런던 시민들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가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회는 제한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금 공포와 생존의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